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당신이라는 사람 정말 징글징글해.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꺼져줘.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자락이 매섭게 내려다보는 가파른 언덕길 위에서 30해를 넘게 함께 산 아내 정지선은 침을 뱉듯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때는 그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선율이었고 고된 직장 생활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문장들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환갑을 넘긴 사내 김수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혁의 발치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법원 주소와 함께 이혼 서류라는 네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바쳐온 성실함에 대한 최종 성적표였습니다. 평창동의 고요한 주택가는 적막하기만 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수혁의 비참함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지선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 말을 좀 들어줘. 수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서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그는 이 동네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은퇴자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하며 손에 쥐었던 퇴직금 2억 5천만 원. 그것은 수혁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남은 생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루는 이제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흔적조차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수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으나 지선은 가차없이 발을 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조차 말라 있었습니다. 오직 깊은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더해? 경기도 포천의 그 낡은 차고지에서 당신이 담배만 뻑뻑 피우며 날린 돈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딸 결혼 자금, 우리 노후 자금. 그걸 다 그 고철 덩어리에 처박고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수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선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강원도 춘천의 어느 한적한 국도변 휴게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에 시달리던 수혁에게 옛 직장 동료가 건넨 한마디가 독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혁아, 요즘 관광버스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 차 한 대만 제대로 굴리면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 부럽지 않게 번다니까. 너 운전 좋아하잖아. 여행 다니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그 달콤한 유혹은 수혁의 눈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사무실 책상 앞에서 서류와 씨름하던 사내에게 커다란 전세버스를 몰고 전국 강산을 누비는 삶은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혁은 지선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의정부 인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붉은색 대형버스 한 대를 만났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그 육중한 기계 덩어리를 구매하고 취등록세를 내며 번호판 프리미엄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수혁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 서울 강남의 운전면허 학원을 제집 드나들듯 했고 드디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혁이 그리던 낭만적인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잇는 외곽순환도로 위에서 수혁이 마주한 것은 끝없는 정체와 졸음, 그리고 숨막히는 유지비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포천의 차고지로 향하는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차를 갖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수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굴리기만 하면 돈을 벌어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은 없었으나 기름값과 통행료 그리고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소모품 비용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타이어 하나를 바꾸는 데만 수십만 원이 들었고 엔진에 작은 결함이라도 생기면 수백만 원이 우습게 깨졌습니다. 더욱 그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업계의 냉혹한 생리였습니다.
신입 차주인 그에게 돌아오는 일감은 남들이 기피하는 험한 코스뿐이었습니다. 산악 동호회를 태우고 전라북도 완주군의 대둔산이나 경상북도 청송군의 주황산을 오르내리기 때면 수역의 무릎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님들은 예의가 없었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예식장 손님들을 태우고 돌아오던 길에 차 내부 시트가 오물로 뒤덮인 적도 있었습니다. 수역은 밤새 혼자 차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대기업에서 버텼나 하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수익은커녕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수역의 통장 잔고는 야금야금 갉아먹혔고 결국 정신을 차려보니 8,100만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지선이 평생 아끼고 가계부를 쓰며 모아온 가족의 피땀이었습니다. 당신 그 차 당장 팔아. 안 팔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지선의 절규에도 수역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본전 생각에 발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가을 단풍철만 지나면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자 버스는 차가운 눈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일감은 끊겼고 수역은 포천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소주를 들이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버스를 헐값에 넘기고 돌아온 날 수역은 빈손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자산은 반 토막이 났고 남은 것은 낡은 운전면허증과 깊게 패인 얼굴의 주름뿐이었습니다. 지선은 그날 이후로 단 한마디도 그와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역이 가장 두려워하던 서류를 들이민 것입니다. 지선아, 내가 다시 일 알아볼게. 경비라도 하고 배달이라도 할게. 우리 이 나이에 갈라서면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수역의 비겁한 호소에 지선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남들 눈? 당신은 아직도 남들 눈이 중요해? 나는 당신이랑 사는 단 1분 1초가 지옥이야. 당신의 그 무모함, 그 고집, 그리고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당당한 그 뻔뻔함이 징그러워. 평창동 집 내 명의로 된 거 알지? 오늘 밤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지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수역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창동의 노을은 잔인할 만큼 아름답게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역은 품 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폐부를 찌르며 들어왔지만 가슴속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몰았던 그 붉은색 버스를 떠올렸습니다. 거대하고 위풍당당해 보였던 그 기계가 사실은 자신의 노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이었음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수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려 이혼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도 부를 사람도 지킬 돈도 없는 60대의 사내에게 서울의 밤은 너무나도 길고 시리기만 했습니다. 수역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는 오직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담배 한 갑, 그리고 차고지 열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몰락한 가장의 처절한 생존기와 깨져버린 가족의 파편들,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8,100만 원보다 더 소중했던 것들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이 평창동의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가에서 쫓겨난 수역이 흘러들어온 곳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이었습니다. 한때 갯벌을 메워 공장이 들어서고 노동자들의 땀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은 이제 낡은 저층 아파트와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이 세월의 덮개를 이기지 못한 채 바다 안개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역은 등에 맨 낡은 배낭 하나가 인생의 전부인 양소중이 거머쥐고 만석도 인근의 이름 없는 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룻밤에 얼마요? 수역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에 깎인 조약돌처럼 거칠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노파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3만 원. 수역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과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 이것이 평생을 대기업에서 헌신하고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굴려 부자가 되려 했던 사내의 마지막 전 재산이었습니다.
여관방은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담배 찌든 내로 가득했습니다. 수혁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인천항의 불빛이 보이고 거대한 크레인들이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수혁은 자신이 샀던 그 붉은색 버스를 떠올렸습니다. 그 버스도 저 컨테이너처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지선아, 내가 왜 그랬을까? 수혁은 차가운 방바닥에 대자로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룩은 마치 지선의 환한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가 잃어버린 8,100만 원이라는 숫자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1년 반 전 경기도 포천의 차고지에서 처음 시동을 걸었을 때만 해도 수혁은 자신이 승리자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수혁은 의정부의 한 중고 매매단지에서 차를 사들인 뒤 곧장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지입차주 선배들은 그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김 사장, 이제 걱정 마. 우리랑 같이 움직이면 한 달에 순수익으로 7,800은 거뜬해. 퇴직금 좀 썼다고 아내가 난리친다며? 금방 갚아주면 돼. 여자들은 원래 숫자를 잘 몰라. 그들의 말은 감미로운 독약이었습니다. 수혁은 그 말을 믿고 지선의 전화를 피하며 전세버스 운행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수익 구조는 처참했습니다. 수혁이 받은 일감의 배차 수수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출액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알선업자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을 빼고 나면 수혁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루 12시간 운전 노동의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경상남도 거제도로 향하던 어느 주말에 발생했습니다. 산악회 회원 40명을 태우고 통영 대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수혁은 당황하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손님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고 수혁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며 다른 버스를 섭외해줘야 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대차 비용과 위로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깨졌습니다. 이놈의 고철덩어리. 수혁은 보닛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지만 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행운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수혁은 오기로 버텼습니다. 지선에게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30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질 것만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이 결국 파국을 불렀습니다. 지선은 평창동 집 담보대출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는 은행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혁이 퇴직금뿐만 아니라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까지 받아 차 수리비와 운영비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지선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수혁 씨, 당신 미쳤어? 우리 딸 연정이 결혼할 때 보태주기로 한 돈은? 내 노후는? 당신 혼자 잘 살겠다고 이 난리를 친 거야? 지선의 목소리가 만석동 여관방의 정막을 뚫고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혁은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지선이 화가 난 것은 단순히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혼자만의 환상에 빠져 가족의 미래를 도박판에 던졌다는 그 배신감이 그녀를 돌아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수혁은 여관 방 구석에 놓인 작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물조차 넘기기 힘들 만큼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딸 연정에게서 온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혼 서류 접수했대. 이번엔 나도 엄마 편이야. 아빠가 한 행동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당분간 나한테도 연락하지 마. 딸의 문장은 마침표 하나하나가 수혁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연정이는 수혁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고 그녀의 결혼식 때 당당하게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포천의 폐차장 어딘가에 버려진 낡은 타이어처럼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비틀거리며 여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의 만석동은 차가운 바다 냄새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 보니 만석두 근처의 낡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주인장이 끓여내는 우동 연기가 허기진 수역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우동 한 그릇 주쇼. 그리고 소주 한 병도. 수익도 없는 날에 혼자 버스 운전석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 고생이 나중에 빛을 발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이혼 서류와 가족들의 외면뿐이었습니다. 수역은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독한 알코올이 마치 그가 지난 1년 반 동안 겪은 쓰디쓴 현실과 같았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바닷바람 맞다간 감기 걸려. 포장마차 주인의 말에 수역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감기? 지금 그의 인생은 폐렴보다 더 독한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 감기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수역은 술잔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부장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던 사내가 이제는 인천의 변두리에서 소주 한 잔에 신세를 한탄하는 처량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슈? 귀신? 아니요. 돈입니다. 그 중에서도 준비 없이 덤벼든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목숨 같은 내 돈을 잃는 게 제일 무서운 거요. 수역의 횡설수수정의 주인은 그저 묵묵히 단무지를 더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수역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취기가 오를 대로 올라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8,100만 원을 잃었지만 아직 2억 5천만 원 중에서 남은 돈과 그가 평생 쌓아온 성실함이라는 미천이 아주 조금은 남아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는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평창동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지선이 던진 이혼 서류의 법적 효력이 시작되는 현실, 그리고 딸 연정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수역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붉은색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버스가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역은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발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안 돼. 멈춰. 제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수역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밖에서는 인천항의 새벽을 알리는 거대한 고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역의 인생 이막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습니다. 수역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감귤 농장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수역과 지선, 그리고 연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수역은 사진 속 지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지선아, 내가 다시 돌려놓을게. 어떻게든 다시.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수역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그의 발등을 적시기 시작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관방에 눅눅한 이불을 걷어차고 나온 수역의 몸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에 찔린 듯 무거웠습니다. 만석동에서 간석동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찾아온 인력사무소 앞은 이미 백전노장 같은 사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신 불붙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전광판에 뜰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역은 외투깃을 바짝 세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세버스 운전대를 잡고 김 사장 소리를 듣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면장갑 한 켤레와 편의점에서 산 500ml 생수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소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믹스커피의 달큰한 냄새와 땀 찌든 그리고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내들의 살기등등한 눈빛이 수역을 압도했습니다. 처음 왔소? 책상 뒤에 앉아 장부를 뒤적이던 덩치 큰 사내가 수역을 훑어보았습니다. 수역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잡부도 괜찮고 청소도 괜찮습니다. 사내는 수역의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나이 보아하니 은퇴하고 돈 날린 양반 같네. 여기 그런 사람 널렸어.
근데 아저씨 몸이 버텨줄까 모르겠네.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단 쪽 물류창고 상하차 일밖에 없는데 할 거요? 상하차. 지옥의 노동이라 불리는 그 단어에 수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pen대만 굴리고 기껏해야 운전대나 잡던 60대의 사내가 감당하기엔 무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2장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마신 우동과 소주값을 치르고 남은 여관비조차 안 되는 비참한 잔액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보내만 주십시오. 수혁은 봉고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는 인천 남동공단을 지나 시흥시의 거대한 물류단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기도의 새벽 풍경은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붉은 버스를 몰고 이 길을 지날 때는 창밖의 모든 풍경이 수익 모델로 보였습니다. 저기에 공장이 들어서면 통근 버스 계약을 따야지, 저 휴게소는 주차비가 비싸니 피해야지 같은 계산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계산들이 지금의 자신을 이 좁은 봉고차 구석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이 수혁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물류 창고에 도착하자마자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들이 수혁을 비웃듯 서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박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은 허리를 굽혀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자 허리에서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올라왔고 3시간이 지나자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어이 영감님, 정신 안 차려? 박스 모서리 다 찌그러지잖아. 20살은 어린 듯한 현장 관리자의 고함이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수혁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구부정한 허리를 펴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스 하나를 들어 올리던 수혁의 눈에 익숙한 로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30년간 몸담았던 그 대기업의 로고였습니다. 그 순간 수혁은 참을 수 없는 비참함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워낸 회사의 제품을 이제는 늙고 병든 잡부가 되어 땀을 흘리며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본다면, 지선이가 아니 연정이가 이 광경을 본다면, 수혁의 손에서 박스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수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나 못하겠어. 더는 못하겠다고. 수혁의 비명 섞인 외침에 작업장이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 노인네가 결국 사고를 치는군 하는 냉소였습니다. 수혁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시흥시의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수혁의 몸을 식혔습니다. 그는 창고 외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돈 8,100만 원. 그 돈만 없었어도 지금쯤 그는 평창동 집 거실에서 지선이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손주 녀석의 사진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 무시당했던 번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정말로 죽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선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수혁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지선아, 나야. 나 지금 시흥에 있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버스, 그 돈. 내가 다 다시 채워넣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수혁의 애원에도 지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혁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숨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지선의 말은 수혁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수혁 씨, 우리 연정이 결혼식 다음 달인 거 알지? 연정이가 그러더라. 아빠 오면 결혼식장 안 들어갈 거래. 친척들한테는 당신 해외 지사에 급하게 나갔다고 했어. 당신이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야. 우리에 대한 배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명예야. 다시는 전화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서류 정리해. 뚝. 끊어진 통화음이 수혁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그곳은 이제 수혁에게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멀고 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흙먼지가 묻은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늙은 사내의 손이었습니다. 수혁은 다시 물류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망칠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면장갑을 끼고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실패의 무게가, 그리고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힌 가장의 무게가 박스 하나하나에 실려 수혁의 척추를 압박했습니다. 점심시간 수혁은 공사 현장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어 빠진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인천 동구 만석동의 포장마차에서 마셨던 소주보다 더 쓴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그는 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8,100만 원을 잃고 내가 깨달은 건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어야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잔인한 진실이다. 수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 공기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다 비워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죽어서 지선과 연정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기에 그는 오늘 벌어들일 일당 12만 원을 위해 다시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창고 안은 다시 기계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혁은 이제 더 이상 대기업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흥시 정왕동의 한 어두운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이름 없는 인부 7번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수혁의 인생도 그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처절한 밑바닥 생활이 그에게 줄 또 다른 시련과 예기치 못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물류창고에서 하루를 꼬박 저당 잡히고 손에 쥔 것은 땀냄새 배인 현금 12만 원이었습니다. 수혁은 그 돈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다시 인천 동구 만석동의 여관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행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으나 머릿속은 지선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송곳처럼 찔러대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외 지사 발령. 딸 연정의 결혼식에서 자신이 지워졌다는 사실,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분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 수혁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는 창문에 머리를 지식이며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박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 노인은 수혁이 전세버스에 퇴직금을 쏟아부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김씨. 자네가 산 그 차 혹시 포천 차고지에 있던 그 붉은색 버스 아냐? 그 차 내가 알기로는 사고 이력 세탁된 귀신 차일세. 브레이크 개통 고질병 때문에 차주 3명이 줄줄이 망해서 나간 차라고. 수혁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자신이 1년 반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고장과 수리비 폭탄이 단순한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끈 그 붉은 괴물의 실체를 말입니다. 밤이 깊은 시각 수혁은 경기도 포천시 소우릅 인근의 외진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은 논밭이었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졸고 있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수혁은 자신이 버스를 세워두었던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버스는 팔려나가고 없었지만 차고지 구석의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수혁에게 지옥의 입구와 같았습니다. 버스를 살 때 중개를 맡았던 조 사장이라는 인물이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수혁은 숨을 몰아쉬며 컨테이너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조 사장, 당신 거기 있지?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소주병과 화투패가 널브러진 탁자 앞에서 조 사장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수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평창동 김 사장님 아니신가? 여긴 왜 또 오셨어? 차도 팔아치운 양반이. 조 사장의 능청스러운 태도에 수혁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달려가 조 사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그 차 사고차였지? 브레이크 결함 있는 거 알고 나한테 넘긴 거지.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 내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서류를 던졌단 말이야. 조 사장은 귀찮다는 듯 수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이봐요, 김 부장님. 아니, 이제 부장도 아니지. 퇴직금 들고 와서 사업하겠다고 설친 건 당신이야. 중고차 시장에 깨끗한 차가 어디 있어? 그리고 브레이크? 그거 소모품이야. 당신이 운전을 험하게 해서 망가진 걸 왜 나한테 따져? 법대로 해, 법대로. 수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법. 그 잘난 법 때문에 그는 지선에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수혁은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조 사장의 머리를 내려칠 기세였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거라고. 하지만 조 사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컨테이너 구석에서 잠자던 덩치 큰 사내둘이 일어나 수혁을 가로막았습니다. 수혁은 허탈하게 소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60대 노인이 혈기왕성한 장정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 돈 8,100만 원. 우리 연정이 결혼자금. 지선아, 내가 미안해. 그의 통곡 소리가 포천의 어두운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조 사장은 쯧쯧 혀를 차며 수혁의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가쇼. 가서 해장국이나 사 먹고 잊어버려. 황혼 이혼? 요즘 그거 유행이라며. 혼자 편하게 살아. 버스 같은 거 쳐다보지도 말고. 수혁은 그 10,000원짜리들을 바닥에 뿌려버리고 컨테이너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포천의 국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거대한 전세버스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괴물들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수혁은 길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흙먼지가 가득한 작업복. 1년 반 전 평창동 집 앞에서 지선에게 자랑스럽게 새 차 열쇠를 보여주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지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기계음만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수혁은 길가 전신주의 머리를 쾅쾅 들이받았습니다. 지선아, 나 여기 포천이야. 당신이 제일 싫어하던 이 차고지라고.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근데 지선아, 나 정말 갈 데가 없다.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수혁의 애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8,10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선이 30년간 그를 믿고 지탱해준 신뢰의 무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박 같은 투자를 감행한 순간 그의 인생이라는 버스는 이미 벼랑 끝으로 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혁은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벤치에 앉아 첫 차를 기다렸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산 진통제 세 알을 물도 없이 씹어 삼켰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혼 서류 접수했대. 이번엔 나도 엄마 편이야. 딸 연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수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시간이 1년 반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가 퇴직금을 받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그는 그 돈을 지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선아, 이 돈으로 우리 여행이나 다니자.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하지만 현실은 포천의 차가운 새벽바람과 쫓겨난 가장의 비참한 신세뿐이었습니다. 수혁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 사장에게 복수는 못하더라도 지선과 연정에게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몸으로라도 때워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인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만석동의 그 낡은 여관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이제는 유일한 그의 집이었습니다. 수혁은 버스 창에 머리를 기대고 멀어지는 포천의 차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괴물의 유령이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환각 속에서 수혁은 처음으로 황혼이라는 단어의 참혹한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시커먼 재의 빛깔이었습니다. 수혁의 두 눈에서는 마르지 않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무릎 위를 적셨습니다.
버스는 무정하게도 서울을 지나 인천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듯이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비릿한 갯내음을 토해내는 그곳의 아침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혁은 낡은 여관방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광대뼈는 도드라졌고 눈가에는 검버섯 같은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포천에서의 소동 이후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8,100만 원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조 사장 같은 인간들에게 법은 종이 호랑이였고 주먹은 가까웠으며 수혁 같은 퇴직 부장의 자존심은 짓밟기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김씨 일어났어? 오늘 나랑 같이 나갈 때가 있어. 여관 복도 끝방에 사는 최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씨는 수혁보다 5살 적은 사내로 한때 영종도 근처에서 식당을 크게 하다가 보증을 잘못 서서 길거리로 나앉은 처지였습니다. 그는 수혁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신용정보회사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소액 채권 추심 보조 업무였습니다. 나보고 남의 돈을 뺏으러 다니라고. 내가 지금 돈을 잃고 이 모양이 됐는데. 수혁의 반문에 최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뺏는 게 아니야.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거지. 김씨,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여관비 밀리면 바로 길바닥이야. 여기 사장님이 전직 경찰 출신이라 일처리 깔끔해.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야. 물류 창고보다 낫지 않아? 15만 원. 수혁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창동 집 담보대출 이자와 지선에게 보내야 할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는 다시 한번 면장갑 대신 낡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낡은 문틈 사이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 씨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대일신용정보에서 나왔습니다. 이철수 씨 계십니까? 잠시 후 한 얼굴의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수혁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수혁과 최 씨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이번 달에는 아기 병원비 때문에.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제발 가주세요. 수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의 처절한 목소리가 지선의 울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자신이 포천에서 조 사장에게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거울처럼 투영되었습니다. 최 씨는 숙련된 솜씨로 서류를 내밀며 압박을 시작했지만 수혁은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사기꾼 조 사장한테 당한 내가 이제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돈을 벌겠다고. 수혁은 최 씨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최 씨, 그만합시다. 여기 진짜 돈 없는 것 같아. 그냥 가요. 이봐, 김 씨, 정신 차려. 저 사람들 사정 다 봐주면 우리 밥줄 끊겨. 저게 다 연기일 수도 있다고. 최 씨의 호통에도 수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전날 물류 창고에서 번 12만 원 중 남은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여자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안산의 매연 가득한 공기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혁은 골목 귀퉁이에서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 사장에게 속았고 지선에게 버림받았으며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주한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고 자신은 그 비극을 발판 삼아 하루를 연명하려 했습니다. 8,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수혁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저 아이가 몇 년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 그 돈이면 지선이 그토록 원하던 강릉 여행을 몇 번을 갈 수 있었을까? 그때 진동하는 휴대폰이 수혁의 상념을 깨웠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전 직장 후배 민석이었습니다. 부장님 잘 지내세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사모님 소식 들으셨어요? 수혁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선이? 지선이가 왜? 무슨 일 있어?
사모님이 평창동 집 매물로 내놓으셨대요. 어제 가계약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쪽으로 내려가신다고. 거기 사모님 친척분 계시잖아요. 아예 서울 정리하고 가실 모양이에요. 수혁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창동 집은 수혁이 30년간 대기업에서 버티며 일궈낸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그 집을 판다는 것은 지선이 수혁과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수혁의 흔적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강릉. 강릉 어디라고? 주문진항 근처 작은 아파트라고 들었습니다. 부장님, 이혼 소송 서류 받으셨다면서요.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수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인천 만석동에 3만 원짜리 여관방에 처박힌 신세였습니다. 8,100만 원을 잃고 가족의 신뢰를 도박판의 칩처럼 써버린 남자에게 무슨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수혁은 그 길로 인천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중에는 이제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선이 정말 자신을 떠나려 하는지, 그 눈빛에 일말의 연민이라도 남아있는지 보아야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수혁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경기도 양평을 지나 강원도 원주로 접어들자 풍경은 점점 험준해졌습니다. 산맥의 능선이 굽이칠 때마다 수혁의 마음도 요동쳤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전세버스 사업을 시작하며 적어 내려갔던 희망찬 계획들이 가득했습니다. 1월 매출 800만 원 목표, 지선이 생일 선물 가방 사기. 2월 연정이 결혼 자금 5천만 원 예치. 3월 버스 할부금 완납 및 정비 도색. 수혁은 그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찢어 창밖으로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들은 너무나 가벼워 날아가지 못하고 수혁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찢겨진 희망의 파편들이 그의 낡은 구두 위로 쌓였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동해의 바람은 인천의 바닷바람보다 훨씬 차갑고 웅장했습니다. 수혁은 택시를 타고 주문진으로 향했습니다. 주문진항의 붉은 등대가 보이고 거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이 알려준 주소지를 찾아 걷다 보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낡은 소형 아파트 한 채가 보였습니다. 복도식 아파트 4층 402호. 수혁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짐은 이게 다야? 서울 집에서 쓰던 건 다 버리고 새로 사자. 여기선 진짜 행복하게만 살자. 딸 연정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선의 대답. 그래, 연정아. 거기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숨이 막히더라. 이제 받아보면서 다 잊고 살란다. 너 결혼식 준비나 잘해. 엄마가 평창동 집 판 돈으로 내 신혼집 전세는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수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날려먹은 8,100만 원 때문에 지선은 평생의 안식처를 팔아 딸의 미래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혁을 원망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그를 인생에서 삭제한 뒤였습니다. 수혁은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저 두 여자의 평화로운 강릉의 저녁은 다시 지옥으로 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수혁은 아파트 복도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지선과 연정이 장을 보러 나오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지선의 얼굴은 서울에서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난 검버섯과 거칠어진 피부가 수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선아. 수혁은 입속으로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수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수혁은 402호 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남은 돈 전액을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미안하다는 말도 염치 없지만 그 집 한 돈은 꼭 연정이 위해서만 써줘. 나는 이제 서울로 안 돌아간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정말 미안하다.
수혁은 봉투를 문틈 아래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주문진항의 거친 파도가 그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수혁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8,100만 원을 잃고 그가 깨달은 최후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잘못은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속죄는 자신의 존재를 지워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수혁은 강릉의 해 뜨는 풍경을 뒤로하고 다시 인천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만석동의 낡은 여관방과 그곳에서 마주할 고독한 죽음뿐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혁의 주머니 안에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천 차고지에서 가져온 조 사장의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지선아,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내 돈을 앗아간 그놈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수혁의 눈빛이 새벽 바다처럼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가장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의 새벽은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강릉 주문진의 시린 바닷바람을 맞고 돌아온 수혁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온순했던 대기업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등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간 깎지 못한 수염은 가시처럼 돋아나 있었습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온 수혁은 바닥에 조 사장의 장부 사본을 펼쳐놓았습니다. 포천 차고지 컨테이너에서 조 사장의 눈을 피해 낚아챘던 그 종이 뭉치들에는 전세버스 지입차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들어진 검은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 왔어? 강릉엔 잘 다녀온 거야? 옆방의 최 씨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혁의 살벌한 분위기에 최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수혁은 대답 대신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최 씨, 이거 보셔. 조 사장 그놈이 나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야. 여기 적힌 이름들만 수십 명이야. 사고차를 무사고로 둔갑시키고 수리비를 부풀려 지입차주들한테 청구하고 심지어 정부 지원금까지 중간에서 가로챘어. 내 8,100만 원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죄다 이 장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였어. 최 씨는 장부를 훑어보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 규모면 조 사장 혼자 한 게 아니야. 위에서 봐주는 뒷배가 있을 거라고. 김씨, 이거 들고 경찰서 갈 거야? 수혁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경찰? 그놈들이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치던 이유가 있어. 이미 증거 다 인멸했겠지. 하지만 이 장부는 실시간 기록이야. 누군가에게 상납한 날짜와 액수까지 적혀 있다고. 나는 이걸로 그놈들의 숨통을 조일 거야. 내가 잃어버린 돈을 되찾지는 못해도 내 인생을 망친 그 대가는 치르게 해야지. 그때 여관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만났던 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직 전세버스 기사 출신으로 조 사장에게 당해 퇴직금을 날리고 지금은 만석동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박 노인은 수혁의 장부를 보더니 이빨 빠진 입을 벌려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사장, 자네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먼. 근데 조심해. 조 사장 뒤에는 경기도 의정부 일대를 잡고 있는 대성파가 있어. 그놈들이 차고지 관리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지입차주들 협박하는 놈들이야. 수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잃을 것도 없어요. 지선이도 연정이도 나를 버렸습니다. 평창동 집도 팔렸고요. 나는 이제 만석동의 귀신일 뿐입니다. 귀신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혁은 박 노인에게 조 사장의 일과를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지도를 그리듯 포천 차고지의 구조와 조 사장이 주로 가는 술집, 상납금을 전달하는 장소를 읊어내려갔습니다. 수혁은 그 정보들을 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조 사장이 매주 목요일 밤 의정부의 한 유흥주점에서 상납금을 전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수혁은 그 현장을 급습해 장부의 원본이 보관된 안전가옥의 위치를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김씨,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야.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조폭들을 어떻게 상대해? 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수혁은 이미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는 뺏기지 않겠습니다. 최 씨,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 사본을 방송국에 보내주시오. 수혁은 인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다시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의정부시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한복판, 조 사장의 검은색 세단이 유흥주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혁은 근처 골목길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시흥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며 다져진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술에 취한 조 사장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 사장이 운전석에 올라타려는 순간 수혁은 골목에서 튀어나와 조 사장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누구야? 조 사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수혁의 소나기는 이미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조 사장을 근처 어두운 공사장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나다, 평창동 김 부장. 아니, 내 놈한테 사기당해 인생 망친 김수혁이다. 수혁은 조 사장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실린 주먹이었습니다. 조 사장은 바닥에 뒹굴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김 사장님, 왜 이러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돌려줄게요. 8천. 아니, 1억 줄게. 돈? 이제 그딴 건 필요 없어. 내 놈이 망가뜨린 내 아내의 인생, 내 딸의 결혼식.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혁은 조 사장의 가방을 빼앗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수혁이 그토록 찾던 비밀 장부의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점 안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파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어이, 저 늙은이 잡아. 수혁은 장부 가방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시내의 좁은 골목들을 헤치며 그는 달렸습니다. 60대의 사내가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넘어선 영혼의 마지막 질주였습니다. 그는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익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수혁이 팔아치웠던, 하지만 아직 명의 이전이 완결되지 않아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던 그 붉은색 전세버스였습니다. 수혁은 주머니 속에서 아직 버리지 못했던 버스 열쇠를 꺼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을 찾았습니다. 제발 시동아 걸려라. 키를 돌리자 붉은 괴물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쫓아오던 조직원들이 눈부심에 주춤하는 사이 수혁은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이 괴물아, 내가 내 인생을 삼켰으니 이제는 나를 지켜라. 수혁은 운전대를 꺾어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고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거대한 버스가 의정부 시내를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조폭들의 승용차 3대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붙었습니다. 수혁은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 차를 몰며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노련한 운전 실력이 되어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경기도 포천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수혁은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점이었던 그 차고지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버스 스피커에서는 예전에 지선과 함께 듣던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수혁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지선아, 나 이제 다 왔어. 곧 끝날 거야. 추격전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조폭들의 차가 버스의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거대한 충격이 수혁의 몸을 흔들었지만 그는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어느덧 포천 차고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수혁은 차고지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장부 가방을 챙겨 내렸습니다. 차고지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내들이 수혁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조 사장보다 훨씬 품이 있어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 부장님, 대기업 출신이라 그런지 배짱이 두둑하시네. 그 가방 내놓으시지. 그럼 목숨만은 살려보내주마. 수혁은 장부 가방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놈들의 생명줄이지. 내가 이걸 여기서 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내들이 긴장하며 멈춰 섰습니다. 수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장부의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모두 찍어 박노인과 최 씨에게 전송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사내들은 수혁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100만 원을 잃고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 당신 같은 놈들은 돈을 뺏길 때보다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날 때 더 겁을 먹는다는 거야. 수혁이 라이터 불을 켜는 순간 차고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이 미리 신고했던 경찰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의 눈에는 경찰차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강릉 주문진의 붉은 등대와 그 앞에 서 있는 지선의 환영만이 보였습니다. 지선아, 미안해. 이제야 내 숙제가 끝난 것 같아. 수혁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붉은색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쓰러진 수혁의 몸 위로 마지막 잔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자욱한 약품 냄새와 기계적인 비품 사이로 수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나 눈부셔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온몸은 마치 거대한 프레스기에 눌린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특히 오른쪽 어깨와 허리는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이 김씨, 정신이 들어? 나 박노인이네. 침대 옆에는 초조한 표정의 박노인과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수혁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장부는? 조 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 씨가 수혁의 손을 꽉 잡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조 사장 그 인간 현장에서 상납금 가방이랑 장부 원본 들고 튀려다가 형사들한테 딱 걸렸어. 대성파 애들도 절반 넘게 연행됐고 김 씨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들 덕분에 증거인멸도 못한대. 이제 그놈들 인생종 친 거야. 수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8,100만 원어치의 응어리가 아주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복수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의 빈자리였습니다. 지선이는 모르죠? 박노인이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 안 했네. 자네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나. 근데 김 사장, 자네 병원비랑 합의금 문제로 경찰서에서 사모님 찾을 수도 있어. 버스 몰고 주차장 차단기 부순 거며 조 사장 때린 거. 그게 정당방위로 참작은 되겠지만 절차가 복잡해. 수혁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선이 귀에 내 소식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제 강릉에서 조용히 살아야 합니다. 내가 또 짐이 될 수는 없어요. 수혁은 병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종이와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지선에게 보낼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침묵과 1년 반 동안의 만행에 대한 처절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지선아, 나 수혁이다. 강릉 아파트 문틈에 두고 온 돈은 확인했는지 모르겠구나. 그 돈, 남동공단 물류창고에서 박스 나르고 안산 골목길 다니며 번 돈이다. 비록 8,100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지만 내 땀과 눈물이 섞인 정직한 돈이니 부디 연정이 신혼살림에 보태주길 바란다. 지선아, 나는 평생 내가 똑똑한 줄 알았다. 대기업 부장 소리 들으며 어깨에 힘주고 다닐 때 그게 다 내 능력인 줄 알았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버스에 쏟아부을 때도 나는 당신과 연정이를 위해 큰 돈을 벌어다 줄 영웅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영웅 심리가 아니라 늙어가는 처지를 인정하기 싫었던 한 사내의 추악한 오만이었다. 포천 차고지의 그 붉은 버스는 내 욕심의 형상이었다. 그 차가 멈출 때마다 내 이성도 멈췄고 그 차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도 타 들어갔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8,100만 원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 패인 주름이 보이고 연정이의 눈물이 보이더구나. 나는 이제 인천 만석동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빚을 갚으라고 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진 빚은 평생을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 죄를 씻어보려 한다. 이혼 서류는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도장을 찍어보내겠다. 평창동 집을 팔게 해서 미안하다. 그 집 거실에서 당신과 차 한 잔 마시던 그 평범한 오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벼랑 끝에 서서야 깨닫는다. 부디 강릉의 푸른 바다를 보며 나 같은 놈은 잊고 행복해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혁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박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박 형님, 이 편지 주문진 그 아파트로 좀 보내주세요. 등기 말고 그냥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혁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성치 않았지만 그는 다시 만석동의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채권 추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강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채업자의 앞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의 낡은 빌라촌을 돌며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채무 조정을 도와주고 정부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최 씨는 수혁을 보고 돈 벌러 나와서 봉사활동하냐며 핀잔을 줬지만 수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혁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을 샀던 매수자 측 변호사였습니다. 김수혁 씨 되십니까? 평창동 주택 매매 건으로 확인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정지선 씨께서 매매 대금 중 일부를 김수혁 씨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수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환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지선 씨께서 말씀하시길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 중 남은 1억 7천만 원은 김수혁 씨의 몫이니 그 돈을 챙겨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릉 주문진 아파트는 본인의 명의로 이미 잔금을 치렀으니 걱정 말라는 전원도 함께 주셨습니다. 수혁은 길가 전신줄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지선은 끝까지 수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남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재기 의지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혁이 잃어버린 8,100만 원을 자신의 희생으로 메워주고 남편에게 인생 이막의 기회를 다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수혁은 그 돈을 바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돈 중 일부를 떼어 자신이 사고를 쳤던 포천 차고지의 피해자들, 조 사장에게 사기당해 길거리로 나앉은 동료 기사들의 소송 비용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혁은 인천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딸 연정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수혁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식장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멀리서 연정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연정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혁 대신 지선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선은 해외 지사로 발령났다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멀리서 연정이의 뒷모습을 보며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연정아, 아빠가 못 가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오늘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는 걸 봤어. 그거면 됐다. 아빠는 이제 정말 괜찮다. 수혁은 카페를 나와 다시 인천행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선이 보낸 짧은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편지 잘 받았다. 주문지는 공기가 좋다. 당신이 보낸 그 돈 연정이한테 잘 전달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당신이 만석동의 짠물을 다 씻어내고 다시 김 부장이 아닌 연정 아빠로 돌아올 수 있을 때 그때 강릉 바다 보러 와라. 그때까지 몸 잘 챙기고. 수혁은 전철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덜컹거리는 전철 소리가 마치 그의 인생이 다시 궤도 위를 달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8,100만 원을 잃고 깨달은 결론은 처참했지만 그 상처 위로 돋아난 새살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수혁은 더 이상 붉은 버스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내일 아침 만석동의 낡은 구두를 신고 다시 누군가의 무거운 어깨를 다독여주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황혼은 저무는 빛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가장 숙연한 준비의 시간임을
수혁은 지는 노을을 보며 가만히 의조렸습니다. 고맙다, 지선아. 그리고 미안하다. 인천역에 도착한 수혁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만석동의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만은 주문진의 등대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